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재 23페이지 31번째 내용이 뭐냐면 세대별 특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5년도부터 출제 범위가 약간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필기시험에서 컴퓨터 역사를 빼겠다라 그랬어요. 컴퓨터 역사를. 그런데 2016년 시험에 컴퓨터 역사 나와버렸어요, 또. 예. 몇 년도에 무슨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안 내겠다 그랬는데 나왔더라고요.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이. 컴퓨터 역사가 빠져 있다고. 대신에 이제 세대별 특징은 아셔야 돼요. 1세대는 뭐냐면요, 기계를 처음 만들었던 시절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 주판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16세기, 17세기 이제 미국 유럽에서 그 뭐 파스칼이라는 과학자, 철학자인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뭐 계산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18세기, 19세기 건너와서 1900년, 1940년대 1940년, 41년, 43년, 44년 이때부터 컴퓨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해요. 계산하는 도구를. 왜 만드는가 봤더니 전쟁 때문에 그래, 전쟁. 여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이 정확히 적한테 가서 적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사일의 탄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194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46년에 이제 컴퓨터다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51년도에는 컴퓨터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기업에 판매를 하는 상업용 컴퓨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1966년도에 파콤 222라는 모델이 생산성 본부를 통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는 날 대통령께서 직접 그 컴퓨터를 보고, 와, 이게 컴퓨터냐, 이게 그렇게 굉장히 좋은 거냐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지금은 뭐 컴퓨터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아서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는 1인용 컴퓨터는 아니고 대형, 슈퍼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1세대는 처음 만들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계가 어떻을까요? 되게 컸겠죠. 무게가 무려 30톤 뭐 이렇게, 부피가 35제곱미터, 그 다음에 진공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진공관은요, 우리 형광등처럼 이렇게 열이 나요. 근데 이것보다 더 열이 더 셉니다. 이런 게 한 18,000개 이상이 꽂혀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공관은 한 15cm 정도, 20cm 정도 크기예요, 길이는. 근데 저렇게 빛이 나요. 전기 소모도 엄청 났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트랜지스타라는 거를 미국 벨 연구소에서 만들어내요. 트랜지스타. 트랜지스타는 우리 새끼손톱만 해요. 새끼손톱도 좀 작은데, 남자들 새끼손톱의 한 절반 정도 될 거고, 하여튼 그런 새끼손톱 크기만한 거가 진공관에 한 10개 분량을 처리해요. 그럼 부피가 얼마나 작아졌을까요? 굉장히 많이 작아졌겠죠. 그러니까 그런 2세대는 기계가 작아졌으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집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3세대 반도체라고 하는 IC가 나와요. 이게 1964년도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IBM이라는 회사에서 360이라는 모델, 360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요. 요즘 LG에서 360이라는 뭐 모델 나와 있죠. G5 아세요? G5? 스마트폰, LG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G5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카메라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촬영하는 것도 뭐 나오던데요. 근데 거기 보면 360이라고 뭐가 나와요. 그 360이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360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는 촬영을 하면 360도를 촬영하나 봐. 그럼 IBM 360이라는 모델은 뭐냐면은 360도니까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IBM 360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게 그때 이제 IC 회로가 처음에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횟수로는 1964년도 정도 되는데, 이때는 기계도 소프트웨어도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실제로 처리하는 과정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다중처리, MIS,
경영 정보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경영 전반에 컴퓨터가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OCR 들어보셨죠? OMR, MICR은 수표나 어음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4세대 본격적인 아주 고밀도 집적으로 반도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PC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을 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이 개발이 돼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뒤에 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세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다음 3세대 특징이 아닌 것은 뭐 10분할 처리, MIS 도입, OMR 등 이런 장치를 사용을 하고 뭐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을 사용했다. 인공지능은 5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보니까 뭐 LSI, 뭐 VLSI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IC가 뭐냐면 집적 회로예요. 집. 모아서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를 묶어서 하나의 칩으로 모아서 쌓아놨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칩이 SSI, Small Scale IC, Medium Scale IC, Large Scale IC, Very Large Scale IC, Ultra Large Scale IC. 이제 울트라 라지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VLS 다음에 ULSI라고 했는데 울트라 라지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2X 라지, 2X 하여튼 영어에서 굉장히 멋있고 좋은 것들은 다 나오겠죠. 예. 근데 6세대, 7세대는 의미가 아직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컴퓨터를 분류하는 과정인데, 니네 컴퓨터 좋아? 그럼 좋아. 얼마큼 좋아? 그냥 좋아. 그 표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니네 거 비싸? 싸? 물어보는 거지. 내 거 1000만원짜리야. 내 거 1억 줬어. 1억 준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돈 얘기를 안 하거든. 이거 10억짜리 자동차예요. 이건 5만원짜리 중고자동차.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는 엔진이 어떻고 저쩌고 뭐 에어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첫 번째 나오는 게 처리 능력. 얼마나 처리를 잘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는 과연 얼마나 처리 능력이 강하냐 하는 거죠. 예. 한번 볼까? 여기 처리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 그림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지금 안 보이네. 잠깐 있는데 한번 보일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 개인용 컴퓨터 이런 거 말고 슈퍼컴퓨터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대전에 가면 그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종합정보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카이스트 안에 시스템 공학센터라고 있었어요. 거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울에 있었다가 대전으로 내려갔잖아요. 카이스트가 이제 거기에 슈퍼컴퓨팅 센터가 있어요. 과거에는 시스템 공학센터라고 불렀고요. 거기에 이제 득하니 있었던 건데 이게 크레이 2S라고 하는 그때 가격으로 약 470억 정도 가는 컴퓨터였어요. 근데 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슈퍼컴퓨터 우리 PC 있잖아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요거보다 못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88년도 겁니다. 88년도 1초에 20억 번 계산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1초에 33억 번 하는데 네. 자 그러다가 이제 대신에 동시다발적으로 명령을 하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못 따라가지. 예.
지금 중국에 있는 TN허 1A라고 하는 건 1초에 2570조번 계산하는데 2570조.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는데요. 1초에 30경계를 한대. 30경계. 그러니까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장난감이지. 이거 위에니까. 예. 88년도에 산 거예요. 2,400만 달러 주고 샀으니까는 지금 계산해 보시면 금액 나올 겁니다. 용량이 40GB고요. 제 US 메모리가 128GB인데 메모리가 1GB래. 우리 강의실 2GB인데 더 좋지. 근데 CPU는 4개죠. 우리는 CPU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고성능이죠. 그때 말하면. 그때 컴퓨터들은 88년도 컴퓨터들은 거의 손수레성 자동차도 아닌 인력거 수준이었으니까 이거로 보면 굉장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호기가 들어와요. 2호기 크레이 C90이라는 모델이 들어오는데 93년에 들어왔다가 3호기가 들어오고 점점 성능이 좋아져요. 예, 디스크가 테라로 갑니다. 테라. 예, 기가에서 테라로 넘어갑니다. 메모리가 4.4테라래. CPU가 672개짜리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요. 아, 저거 뭐야, 알파고가 1202개 램에 1202개 램에 그러니까는 이거는 672개면 2002년도 건데 괜찮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 이상 아직 도입이 안 된 거야. 이 이후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단 말이야. 퇴역을 시키고 또 계속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니까는. 그래서 얼마큼 돈이 필요하냐 계산해 봤더니 새로 들어올 컴퓨터는 1000억이 된 1000억. 알파고를 능가할 수 있는 컴퓨터가 국가에는 있어야지. 알파고는 기업 건데 알파고를 처리하는 컴퓨터는 기업 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운영하는 컴퓨터, 슈퍼컴퓨터라면 그거보다 훨씬 성능 좋은 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겠죠. 중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CPU가 아까 CPU 몇 개라고 여기? 아까 뭐 600 몇 개라 그랬죠? 672개라 그랬잖아요. 중국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25만 개래요. CPU가. 그러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중국이 만든 건 아닌데 미국이 만든 거겠지. 미국이 만든 부품을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지. 하여튼 뭐 아니면 사왔든지 간에. 하여튼 간에 이게 실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성능이 떨어지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00억이 말이 1000억이지.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시오 마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도. 자,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아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한다? 슈퍼컴퓨터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자, 보시면 뭐 엄청나게 생겼어요. 얘가 왜 자꾸만 확대가 안 돼? 야, 컴퓨터가 이상했나? 자,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해온, 해담, 해빛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슈퍼컴퓨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1호기, 2호기, 3호기까지 가고 있어요. 1호기는 1호기 얼마였더라? 100만원에 팔았나? 2호기는 또 지금 안 팔리고 있고, 3호기는 또 거저 준다 그래도 못 가져가고 있고, 4호기를 새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공짜로 줘도 못 쓰느냐? 1년에 유지비가 60억 든대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220V 가전제품 꽂듯이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감당을 못 해요. 개인은 감당을 못 합니다. 하여튼 이런 컴퓨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성능이 짱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기예보, 뭐 관측, 우주 기성, 인공위성 관측, 우주 항공산업 이런 거.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가 우주선을 쏴야 되잖아요. 우주선을 쏘는데 그 우주선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라 어디야? 러시아 기술이잖아. 러시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네들이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로 갚는 거야. 기술로. 그래서 우주선을 러시아 기술로 붙여가지고 발사하고 그랬잖아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도 잘하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러시아는 슈퍼컴퓨터 좋은 게 많거든.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슈퍼컴퓨터를 좋은 거를 많이 써야 된다 이거지. 너무 비싸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쓰는 컴퓨터들은 대형, 중형, 소형 이런 메인프레임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쓰고 그 다음에 미니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미니 컴퓨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억 단위로 가요. 미니 컴퓨터는 김치냉장고 있죠? 옛날에 딤체 이런 거 그거보다 큰 거. 옛날 우리 냉장고 있죠? 냉장실, 냉동실 위아래 붙어 있는 거 그런 정도의 크기 미니 컴퓨터 가격이 억 단위로 가는. 이건 주로 이제 뭐 중고등학교에서는 힘드니까 좀 대학인데 대형 대학 이런 거 종합대학 말고 작은 규모의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계산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말이 나오네요. 마이크로 컴퓨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CPU를 먼저 좀 봐야 돼. CPU. 우리가 CPU라는 말 알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말 하죠. 이거는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제어와 연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CPU 그러면 제어 기능, 연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바늘을 콕 찌르면 아야 하고 아프다, 슬프다 하는 제어 기능이 있어야 되고 5 더하기 3이 얼마다 그럼 8하고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제어와 연산 장치가 한꺼번에 뭐라고 해야 되나? 연산 장치가 별개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라 그래요. 개짜가 이게 맞나? 이거야? 이건 아닌 거. 이 별개 이건가요? 예. 자, 과거의 컴퓨터는요, CPU를 이제 장치를 꽂았다 그러면 제어와 연산이 같이 들어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 정정. 한꺼번에. 예, 큰일 날 뻔했다. 한꺼번에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꺼번에 탑재가 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어장치 따로, 연산장치 따로 사서 꽂았어요. 얘 따로, 쟤 따로 쓰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같은 공간에 둘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달이 빠르지. 제어는 안방에 있고 연산은 주방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기 시간이 걸리는데 같은 곳에 붙어 있단 말이야. 같은 곳에. 머릿속 안에 되뇌, 소뇌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차락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한꺼번에 탑재되어 있는 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고 그전에는 얘가 별개로 되어 있었어요. 별개로 되어 있는 것보다 한꺼번에 되어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가 탑재된 컴퓨터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 펜티엄 CPU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닌 건 없어요. 지금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CPU들은 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초창기는 안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제어장치 따로 꽂고 연산장치 따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같이 쓰자 이거지. 같이. 자, 워크스테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RISC 프로세서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성능이 좋은 컴퓨터, PC보다 성능이 좋은 거.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서버용, 여기 서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서버가 뭔죠? 서비스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죠.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가 뭐 검색하면은 그 검색된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네이버나 다음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이 서버들은 우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C보다 CPU도 좋은 걸 써야 돼요. 장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예. 근데 그때 사용하는 CPU가 RISC예요. 자, 여기 보니까 RISC가 있고요. CISC가 있어요. 얘는 주로
서버용, CISC는 PC용. PC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PC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RISC 그럼 무조건 서버용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PC에서도 RISC를 씁니다. 게이머들이라든지 게임 매니아들은 RISC를 쓰고요. 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다 CISC 방식인데 저도 집에 있는 컴퓨터 이제 좀 세월이 지나면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교체할 건데 그때 가서는 RISC로 바꿀 거예요. RISC가 비싸긴 비싼데 저렴하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용하면 컴퓨터가 처리 능력이 엄청 빨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CISC보다는. 네. 그 다음에 데스크탑. 데스크탑이라는 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쓰는 거죠. 자, 보세요. 데스크탑. 그렇죠? 그 다음에 랩탑. 그 다음에 팜탑. 세 가지가 있어요. 데스크탑은 뭐다? 이거는 책상 위에다 올려놓는, 책상 위에. 랩탑은 뭐죠? 무릎 위에. 팜탑은 뭐죠? 손바닥 위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근데 랩탑이라는 거는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다는 의미인데 어느 회사에서 랩탑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요 발표를 했는데 이름을 노트북 하고 만들었어. 노트북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펼쳐놓은 노트북처럼 가볍다는 이름으로 노트북 하고 팔았어요. 그랬더니 우와, 그 이름 좋네. 그래서 랩탑이라는 말 안 쓰고 다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트북은 어느 특정 회사 제품 이름이에요. 마치 인라인 스케이트 아세요?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 스케이트는 롤러 스케이트 있잖아요. 롤러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한 줄로 되어 있는 스케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 그 상품 이름이 인라인이야. 그 다음부터는 다 그렇게 생기면 다 인라인이라고 부르지. 인라인은 어느 특정 회사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롤러 스케이트라고 부르는 건데. 예. 마치 우리가 술 그러면 참이슬 하듯이, 진로 참이슬 하듯이 처음처럼도 있거든. 근데 가서 예전에 그랬어. 진로 사와라 그랬지. 진로. 그럼 아, 소주 사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많아요. 디스켓이라는 것도 3M에서 만든 플로피 디스크 이름이 디스켓이에요. 근데 디스켓 그런 플로피 디스크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죠. 자, 팜탑은 손바닥에다 올려놓는 건데 그 당시 컴퓨터는 굉장히 작게 나왔었어요.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즘 팜탑이라는 것보다는 뭐를 씁니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팜탑의 계열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뭐 노트북은 노트 크기만 한 거고 랩탑은 무릎에 올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 잘못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랩탑, 팜탑, 뭐 데스크탑 하고 이렇게 딱 세 가지인데 그 노트북이라는 거는 랩탑의 일종이고, 예,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의미만 아시면 돼요. 태블릿은 뭔지 아시죠? 태블릿 터치를 하든지 뭐 펜을 쓰든지 하는 거고, PDA는 뭐냐면 개인 휴대용 단말기라 그래요. 개인 휴대용 단말기 PDA. 옛날에 우리 그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있었죠. 폴더 말고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펼쳐져 있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파워를 누르고 전화를 거는데 거기에 보면 전자수첩도 들어있었고 인터넷도 좀 되고 그런 기능이 있었던 좀 널찍한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는 PDA라 그랬었어. 근데 그 PDA가 발전을 해서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예. 요즘은 PDA 누가 쓰나? 스마트폰도 요즘은 뭐 얼마나 잘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컴퓨터를 구분해요. 나는 디지털 컴퓨터다, 쟤는 아날로그 컴퓨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건 하이브리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컴퓨터는 다 디지털입니다. 병원에서 MRI 촬영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CT 촬영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도 다 디지털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MRI를 촬영해 가지고 그거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가지고 단추 촬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해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고 하는 거고, 학교에서 뭐 병원에서 또는 뭐 군대에서, 근데 군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중에 좀 특이한 컴퓨터도 있어요. 전 포병 출신인데 포병에서 이제 통신을 했는데, 포병 부대는 포를 쏘는 거니까 포를 정확히 쏘기 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현재 방향, 어느 방향으로 쏴야 될지, 각도는 얼마나 쏴야 될지, 그 다음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에 따라서 방향을 맞춰서 써야 저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기는 그 포 쏘는 계산기지 일상적인 계산은 안 되거든요. 그런 계산기는 아날로그 계산기라 그래요. 아날로그 컴퓨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용광로 온도를 재는 컴퓨터 이런 거 있어요. 용광로 온도 재는 거. 저기 포항제철에 가면 용광로 온도 뭐 4000도 5000도 뭐 이런 거 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강에 가면은 그 홍수 통제소, 현재 한강에 물이 얼마나 넘치는지 한강의 물 깊이를 계산하는 그런 센서들이 달려있는 컴퓨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거엔 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우리 지진 나면은 뭐 이렇게 파장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아날로그죠. 그러니까 특수한 컴퓨터에 속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는. 그러니까 디지털은 숫자냐 글자냐 이런 거로 처리하는 거고, 아날로그는 뭐예요? 온도, 전류, 속도, 길이 이런 거를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은 비연속적이라고 하죠. 비연속적인 거를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부르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거로 부르고, 하이브리드는 입력을 아날로그로 받아서 출력을 디지털로 해준다든지, 또는 이 디지털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아날로그로 바꾼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 비교란 중에 어떤 요소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연산 회로가 뭐냐. 연산 회로, 구성 회로가 하나는 논리 회로고 하나는 증폭 회로고, 연산 방식은 산술 논리 연산을 하고 저쪽에는 미적분 연산을 하고. 근데 특이한 게 아날로그가 연산 속도가 빨라요. 왜 빠를까? 전원을 켜면 바로 작동되거든. 자, 우리 컴퓨터에서 계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컴퓨터를 켜야지, 그 다음에 계산기를 실행해야지. 근데 집에 있는 계산기는 딱 누르면 바로 계산기 나오잖아요. 그냥 빠르지. 그렇지. 컴퓨터에는 시간 보려면 컴퓨터 켜야지. 근데 시계는 바로 눈에 보이잖아. 그게 빠르지. 그래서 아날로그가 빠른 이유는 그냥 키면 바로 작동되거든. 다른 건 할 줄 모르니까 그것만 작동되잖아. 그래서 빠르다라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단위가 있어요. 구성 단위. 구성 단위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뭐 여기 제가 뭐 메모를 해볼게요. 보세요. 제가 A라고 쓰면 과연 컴퓨터 안에는 뭐라고 들어갈까? 내가 A라고 쓰면 컴퓨터는 A라고 기억을 할까? 아니면 무슨 다른 거로 기억할까 이거지. 화면은 A라고 쓰면 A라고 찍히지만 컴퓨터 내부에는 어떻게 보관이 될 거냐 하는데, 대형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읽어요. 이걸 A라고 읽어요. 숫자 1은요. 숫자 1은 이걸 숫자 1이라 그래요. 이렇게 8글자죠. 8글자.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하나를 비트라 그래요. 비트. 바이너리 디지트. 비트. 영어로 비트는 이렇게 쓰죠. 비트. 이거는 뭐냐면은 바이너리. 이진 부호. 디지트. 이진 부호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한다 이거지.
0이냐 또는 1이냐, 이거냐 저거냐, 스위치가 켜졌느냐 꺼졌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불이 들어왔느냐 불이 꺼졌느냐, 이거냐 저거냐, 이게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비트가 8개가 모이면 이게 바로 뭐냐면 한 바이트가 돼요. 한 글자가 돼요. 한 글자. 바이트는 한 글자예요. 이게 A 1 이런 게 1바이트예요. 근데 8개를 직접 표현하려면 8개씩 기억하려면 어렵죠? 그러니까 4개씩 끊어. 1100.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C 1 이렇게 읽고요. 얘는 F1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1100이 16신수로 C고 1111이 16신수로 F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로 붙여서 쓴다면 C1, F1. 얘는 8개인데 8개를 직접 기억하지 말고 4개씩 끊어서 기록하자. 그래서 C1, 뭐 F1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니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블. 4개씩 묶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긴 거 있으면 나눠서 외우잖아. 나눠서 기억하면, 머릿속에 기억하면 편하지. 길게 기억하는 것보다. 비트는 0이냐 1이냐 이걸 표현하는 거고, 그런 0이냐 1이냐 하는 걸 8개를 모아놓으면 한 글자가 돼요. 근데 그거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8개씩 기억하지 말고 4개씩 끊어서 기억하자 그래서 니블이란 말이 나온 거고. 자, 이제 바이트는 한 글자인데 8비트라 그랬잖아요. 8비트. 그럼 8비트는 0000000이 8개가 모일 수도 있고 111 해서 1이 8개가 모일 수도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 1바이트는 8비트니까 2에 8승 가지. 2에 8승. 256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동전을 하나 던지면 윗면 아래면 나올 수 있죠. 동전을 2개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4개죠. 동전을 3개 던지면 8개 중에 하나 나오고요. 4개를 던지면 2에 4승 16개 중에 하나 나오고, 동전을 8개를 던지면 2에 8승 256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바이트라고 말하는 거는 256개 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뭐 더하기 빼기라는 쓱쓱이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를 이제 잠깐 접어두고 우리 회원 가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회원 가입할 때 이름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뭐 이런 거. 또 학교에서는 성적 처리 같은 거 하면은 국어 점수가 뭐 영어 점수가 뭐 하고 각각의 항목들이 쭉 나열되죠. 그렇죠. 항목들이 나열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이름은 홍길동이요. 아이디는 뭐 홍이요. 패스워드는 뭐 홍홍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항목이라고 하죠. 항목. 이름 항목, 아이디 항목, 패스워드 항목. 항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드. 다른 말로는 아이템. 아이템. 필드는 항목이에요.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 가입할 때 하나 항목 단위별로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 입력을 하면 회원 가입 버튼 딱 누르면 쫙 하고 전송되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 회원 가입하기 위한 항목의 이름들을 보면 항목이 만약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에 관한 신상 기록 내용, 이걸 레코드라 그래요. 레코드. 이렇게 가로로 나열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몇 점 해가지고 합계, 평균 몇 등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출석부 쭉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 한 줄, 한 사람에 관한 한 줄,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레코드.
그런 레코드들을 여러 개 묶을 수 있죠. 블럭 잡잖아요. 우리 블럭. 이거 말 그대로 블럭이고. 자, 파일은 뭐예요? 파일은 1학년 1반 성적 파일, 1학년 2반 성적 파일, 1학년 다 묶어놓으면 1학년 성적 파일, 1, 2, 3학년 다 합치면 어느 학교 성적 파일, 성적 파일은 파일. 파일이란 말 대신에 무슨 말도 써요? 리스트, LIST, 리스트. 성적 리스트 이런 얘기 하죠. 뭐 블랙리스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는 뭐야? 안 좋은 사람들 명단. 뭐 블랙 컨슈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비자들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블랙 컨슈머 이렇게 달아놓죠. 홈쇼핑에 보면 물건을 잔뜩 사놓고 그 다음날 되면 반품을 쫙 하는 사람이 있어. 한 번씩 입어보고. 다이아몬드 반지 사가지고요, 하루 딱 끼고 나가. 그리고 그 다음날 반품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그럼 반품 처리해줘야 된대요. 옷을 입었는데 진상 손님들이지. 근데 문제는 그 반품되고 나면 그걸 정가에 못 판다는 거죠. 또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반품 것만 따로 판매하는 매장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싸게 산다고 하는데, 그런 손님들은 블랙 컨슈머 해가지고 딱 리스트 올려놔가지고 뭘 주문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 따져보는 게 있나 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진상 손님 중에 한 명 있었어요. 혹은 날 물건 택배가 하루에 기사가 가주로 배달하러 10명 오고 반품하러 10번 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돈도 없던데. 우리 집은 아닙니다. 예. 자, 파일. 그런 파일들이 예를 들어서 성적 파일도 있겠고요. 학생들 신상기록 파일도 있겠고요. 중간고사 성적 파일하고 기말고사 성적 파일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파일들을 묶어서 결합을 하면 그 학교 전체에 관한 파일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여성발전센터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지금 2016년 2, 4분기 수강생 명단 파일, 그 다음에 강사 현황 파일, 강사료 지급 현황 파일, 그 다음에 우리 내일배움 카드 수강생들 명부 파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 4분기 것도 있고 작년 것도 있고 그거 다 모아놓으면 뭐가 돼? 서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예전에 그런 방송에 나왔었어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모든 신상 내용이 다 컴퓨터 전산화됐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조선의 역사를 실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파일로 제작을 했어요. 낱글자별로 다. 그리고 다 번역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조선왕조실록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데이터베이스 다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방송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찾아봤었는데 재밌는 게 많더라고. 그 궁녀하고 내관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적발이 됐어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세요? 능지처참을 당한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왕소속이잖아. 궁궐에 있는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결합이 되면 안 되는 요소인데 둘이 바람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은 죽을 죄를 지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수 때가 되면은 그 집에 살림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추수를 하게끔 내보내준대요. 그 추수가 다 끝나고 이제 농번기가 되면 그때 처형을 하는데, 아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본대요. 그런 게 조선왕조실록에 있대요, 다. 그래서 제 이름도 검색해봤어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했더니 여러 명 나와요. 장수도 나오고 죄인도 나오고 뭐 문인도 나오고 무관도 뭐 다 있더라고. 재밌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워드. 자, 홍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홍길동이라고 쓸 거 아닙니까?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몇 글자죠? 우리말로 3글자죠? 영어로는 6글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과연 몇 글자로 만들까? 우리말로 몇 글자를 넣어주면 좋을까?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20자까지 넣어주게 할 건지, 아니면 딱 4자만 넣어주게 할 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뭐 할 때는 네 글자, 아니면 시험 볼 때 OMR 답안지에다가 이름 쓸 때 네 글자만 쓰게끔 한단 말이에요. 왜? 20자를 만들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20자 가는 사람이 몇 명 없잖아. 몇 명이 없는 게 한 명도 없을걸, 우리나라에는? 그냥 보통 세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도 못 보셨죠, 잘? 예. 그러니까 보통 네 글자면 충분히 되는데 20글자를 미리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어우, 힘들어. 공간만 많이 차지.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는 끽해야 100점이죠? 100점이면 몇 비트면 될까요? 몇 비트? 아까 1바이트가 8비트인데 8비트는 0서부터 255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1바이트면 256개니까는 숫자로 말하면 1바이트만 해도 돼. 국어 점수, 영어 점수. 그러면 10과목 시험 보면 1000점이 나올 수 있죠. 1000점. 그러면 1바이트는 안 되지. 2바이트는 16비트거든요. 65,000점까지 나와. 65,000.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은 1바이트면 되고 총점은 2바이트면 되고 그런 걸 명시해 줘야 되거든. 근데 엑셀은 그렇진 않아요. 엑셀은 그냥 내가 쓰고 보는데 엑셀보다 윗단계가 액세스라는 게 있는데 액세스는 자릿수를 몇 자리를 잡을 건가요? 라고 물어요, 처음에. 그럼 내가 자릿수를 맞춰줘야 돼. 이때 풀워드는 4바이트라 그래. 4바이트고 일 절반만 쓰자 그러면 하프워드, 2배로 늘려 쓰자 그러면 더블워드. 근데 글자는 이렇게 하고요. 숫자는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짧은 정수형인지 긴 정수형인지 뭐 이런 걸 또 따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풀워드가 4개고 하프는 반이니까 2바이트고 더블은 2배니까는 8이에요.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 예.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A는 1100-0011입니다. 슈퍼컴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PC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그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표현 방법. 그 표현 방법을 우리는 코드라 그래요. 코드. BCD 코드라는 게 처음에 등장을 했어요. 이진화 10중 코드라 그래서 우리가 3 그러면 3이라는 거를 컴퓨터에다 표현하는 거고, A 그러면 A라는 걸 표현했는데 처음엔 6개로 표현했어요. 6개로 표현하니까 잘 보세요. 6개면 2의 욕승이잖아요. 2의 욕승 64거든. 그러면 숫자가 몇 개죠? 10개. 대문자 소문자 합치면 52개. 그러면 62개 됐죠 벌써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개만 붙여도 66개잖아.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쓰는데 곱하기 나누기 못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대문자를, 소문자를 빼고 숫자 10개 하고 대문자 26개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점, 쉼표, 느낌표, 물음표, 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이렇게 썼었어요. 영어 소문자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야. 불편하죠? 자, BCD 코드는 뭐냐면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를 다 써야 되는데 가지수가 몇 개 없다 보니까 소문자를 못 썼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문자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얘예요. EBCDDIC. BCD를 익스텐션, 확장해 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확장했는가 봤더니 2의 8승으로 확장해 버렸어. 근데 지구상에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들이요 128개도 안 돼요. A, B, C, D 1, 2, 3, 4 128개도 안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아예 늘리자. 256개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미리 늘려놓은 거야. 슈퍼컴퓨터니까 척척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EBCDIC 코드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어. 표현을. 문제가 생겼어요. 통신을 하게 생겼네. 통신. 미국에 있는 저기 LA에 있는 컴퓨터하고 워싱턴에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통신은 지금처럼 안 빠르고 전화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청 느린 거예요. 지금이 100만이라는 숫자로 가면은요 전화선은 56,000이에요.
전화선은 56,000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가장 빠른 게 56,000이고요. 보통 훨씬 더 늦었죠? 56,000보다 훨씬 더 느렸죠. 전화선 중에 가장 빠른 게 56,000인 거고, 그 당시 전화선은 더 느렸겠지. 만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만이 아니, 100만. 100만이고 걔는 56K니까 100만, 만이 아니지. 더 작았지. 엄청 적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로 가는 거를 그때로 표현하면 삼보일배 하듯이 기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양이 많으면 못 가죠? 근데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뭐였어요? EBCDIC는 쓰지도 않는 것까지 미리 감안해서 늘려놓은 거잖아. 7개면 될 거를 굳이 8개로 늘려놓고 쓴 거잖아요. 근데 통신은 8개를 보내면 안 돼. 비용이 너무 들어가니까, 너무 느리니까 원래 7개를 줄이자.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 통신을 하기 전에 7개를 줄여. 줄인 상태로 보내면 8분의 1이 줄어드니까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빨리 갈 거고 비용도 절감되고 저쪽에 도착하면 걔를 다시 8개로 돌리면 되잖아. 슈퍼컴퓨터에 맞게끔. 그래서 통신용 코드를 만들었는데 아스키야. 그거를 아스키라고 읽어요. 아스키. 그리고 PC가 등장하잖아요. PC도 컴퓨터니까 안에다 코드를 뭐를 탑재하는지 해야죠. BCD는 아니죠. BCD는 불편하잖아. EBCDIC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PC도 통신을 해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도 걔가 불편해서 줄여서 쓰는 판인데 PC마저도 EBCDIC를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느리지. 그러니까 그러면 PC는 아예 처음부터 아스키라는 코드를 쓰자. 통신용 코드로 쓰자. 처음부터. 그럼 변화할 것도 없이 바로 보낼 거 아니냐. 해서 통신용 코드 겸 PC 표현 방법으로 쓰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가 등장하는 거예요. 얘는 7비트입니다. 7비트로 해서 128가지면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제대로 갔는지 정확히 갔는지 모르죠? 우리도 무슨 긴 연락문 같은 거 보내고 숫자 같은 거 계좌번호 알려주고 나면 확인하잖아요. 확인. 계좌번호 다시 확인해 볼게 하고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제로 갔는지 정확히 갔는지를 물어보는 페리티라는 걸 붙여요. 페리티 하나를 더 붙여서 보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8개를 보내요. 실제는 7개였는데 8개로 보내고. 그럼 만약에 8개짜리 보내면 페리티를 붙이면 9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페리티 안 합니다. 과거에는 전화선이 혼선도 많고 잡음도 많아서 실제로 정확히 안 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페리티를 꼭 붙여서 확인했는데 지금은 오류가 없어요. 전화선에서 광통실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페리티를 안 하고 7개를 그냥 그대로 보내버리죠. 그럼 저쪽에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검출 코드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또 할게요.